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아침 뉴스 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일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와 제주도 산지 등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서는 최대 80mm 수준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이는데 수도권과 충청권 내륙, 경남권 남해안에도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흐름과 강수의 영향으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68년 만에 가장 더운 6월이 찾아오면서 폭염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위를 식히고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쪽방촌. 해가 내리쬐고 바람 한 점 없는 좁은 골목길 위로 미세한 물 한 개가 분사됩니다. 지난해 처음 설치됐는데 잠시나마 바닥과 공기에 열을 식혀 숨통을 틔워줍니다. 이곳 쪽방촌엔 공공 에어컨도 16대가 설치됐는데 올해 7대가 더 늘어납니다.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이동 목욕차 가동률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목욕용품까지 모두 무료 지원한 덕에 하루 평균 15명 안팎이 돈 걱정 없이 땀에 절은 몸을 씻어내며 휴식을 얻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좋죠 그래도 그래도 자주 이용하죠. 깨우는 것보다도 그래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래도 냄새 풍기면 좀 그러니까 그래도 좋죠 참. 예. 현재 쪽방촌 등 폭염 취약 지역에선 낮 1시부터 밤 9시까지 매일 4번 거리 순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괜찮으셔? 땡볕 속에도 매회 1시간 반씩 거리를 돌면서 더위에 지친 사람들을 살피고 얼음물도 나눠줍니다. 여름철 온열 질환 이런 거 체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코올 문제 있으신 분들이 밖에서 좀 생활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유념해서 보고 있습니다. 온종일 밖에서 일하는 택시기사들 역시 도심 곳곳에 마련된 쉼터에서 얼음물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목마르는데 어디 가서 마땅히 먹을 데도 없으니까 여기 가서 들렸다 갖고 가서 먹어요. 얼은 걸로. 서울시는 올여름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19일부터 폭염 종합지원 상환실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은행이나 편의점, 주민센터와 경로당 등을 더위 피난처로 활용하는 협약을 맺고 열대야를 피할 수 있는 야간 숙소나 동행 목욕탕 등 쉼터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피서철이 다가오는데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기후변화로 동해 수온이 올라가면서 상어 출몰이 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들은 해수욕장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강원 속초 외홍치항 앞 1.4km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악상어입니다. 몸 길이는 2.4m, 무게는 150kg에 이릅니다. 인근 속초 장사항 앞바다에선 2달 전 몸 길이 3m 가까운 대형 청상아리가 잡혔습니다. 두 상어 모두 사람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성질이 난폭합니다. 특히 수온 23도 이상 따뜻한 바다에 사는 청상아리가 4월 동해안에서 발견된 건 처음입니다. 7월 정도 이게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한 2, 3년 전부터 6월에 나오기 시작하고 4월 달에 나온 건 처음이에요. 주목할 학대로서도 분포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동해에서 그물에 잡힌 상어는 2022년 한 마리에서 지난해 14마리로 급증했고 올해는 벌써 13마리나 됩니다. 동해 수온이 오르면서 방어와 참다랑어 등 먹잇감을 따라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올여름 우리나라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1도 안팎 높을 것으로 보여 상어 출몰은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이제 수온이 본격적으로 오르는 여름철 피서철이 되면 더 많은 상어들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상어 공격으로 숨진 사람은 모두 6명. 해수욕장 개장을 앞둔 강원 동해안시군은 혹시 모를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요 해수욕장에 상어 접근을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기로 했고 미세한 전류나 음파로 상어를 쫓는 퇴치기 배치도 검토 중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장마에 들어간 중국 남부에서는 2주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침수와 산사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불도저와 보트를 타고 대피해야 할 정도로 도시와 마을이 물바다로 변하면서 적어도 50여 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대부분이 모두 황토색 물속에 잠겼습니다. 강물이 범람하면서 주택도 차량도 물에 잠겨 피해 지역이 항구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후난성 창도시에선 주말 하루 동안 400mm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강수가 쏟아졌습니다. 도로까지 불어난 거센 물살에 주차된 차들이 둥둥 떠내려갑니다. 지방까지 밀려 들어온 물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벽을 잡고 버티기도 합니다. 구조대원들도 안전을 위해 서로 줄을 연결해 조심스럽게 이동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집중호우가 쏟아진 안우이성 황산시에선 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일부 고립된 주민들은 중장비인 불도저를 이용해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중국 남부에 2주 동안 퍼부은 집중호우로 광둥성에서만 5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또 푸젠성에선 사찰로 대피했던 일가족이 산사태로 숨지는 등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메이저호를 관통하는 숭유양강은 역대 최악의 홍수를 기록했다고 관영 CCTV는 전했습니다. 도로 수백 킬로미터가 파괴됐고 교량 100개 이상이 손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우이성 일부 지역은 2주 만에 비가 잦아들면서 겨우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早上我们就积极的展开生产自救，然后隔壁邻居包括村干部都来帮忙了。像我们家现在这样。 지난 4월 100년 만에 홍수에 이어 다시 집중호우가 강타한 중국 남부 누적 강수량은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 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사건 기록 회수와 제2첩 과정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캐물었는데요. 하지만 이종섭 전 장관 등은 이른바 대통령 경로설 등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그동안 밝혀진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관계자들 사이 통화 기록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캐물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이첩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첩됐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보고 안 했습니까? 제가 보고한 적 없습니다. 예. 또 이첩 보류 지시는 자신의 결정이었다며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도 대통령실 전화를 받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수사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이 관여한 정황이 담긴 발언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2일 수사 기록 회수 3시간 전 윤 대통령과 통화한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당시 통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련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30일 회수가 외압이죠.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경로하는 걸 받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해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화상으로 출석한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 역시 공수처 수사를 이유로 대통령 경로설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전혀 친분이 없다며 자신의 구명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원구성 문제 막바지 협상을 위해 오늘 다시 만납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에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는 여러 차례 만났지만 법사위와 운영위 등 쟁점 상임위 배분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오 의장은 주말까지는 협상을 마치라고 통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각종 외교 일정에 이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거는 등 정책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낮아진 지지율은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상병 순직 사건과 김건희 여사 관련 검찰 수사 등 사법 리스크까지 겹쳐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한일중 정상회의에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까지 숨가쁜 외교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다시 정책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한 게 대표적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출산 가구 주거 문제 해결 등 각종 정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총력 대응 체계와 함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더해 한 달 만에 열린 민생토론회와 기회발전특구 지정까지 광폭 행보를 이어가지만 낮아진 지지율은 좀처럼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26%로 2주 연속 같았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 경제와 민생, 물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도 뼈아픈 대목입니다. 여기에 주요 정책 대부분이 입법 사안인 만큼 약해진 국정 동력에 여소야대 상황까지 맞물려 제대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더 산 넘어 산입니다. 야당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냥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최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누가 방해하고 누가 외압을 행사했는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대통령실 인사를 처음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 속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의 어깨가 나날이 무거워지는 가운데 국정 동력 회복의 반등 기회를 잡기 위한 고심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루즈벨트함이 이번 주 한미일의 첫 다영역 연합군사훈련을 위해 처음으로 국내에 입항했습니다. 한미일은 군사동맹 수준의 조약을 체결한 북한과 러시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며 안보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10만 톤급 핵 추진 항공모함 루즈벨트함이 위용을 뽐내며 부산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주 열릴 한미일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에 참여하기 위해 처음으로 국내에 입항한 겁니다. 축구장 3배 면적의 비행갑판을 갖춘 루즈벨트함은 함재기 90여 대를 싣고 다녀 떠다니는 군사기지로도 불립니다. 군 당국은 루즈벨트함의 입항이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intent is to improve the interoperability between our navies, and the intent is to ensure that we are ready to respond to any crisis or contingency. 프리덤 엣지 훈련은 러시아와 북한이 유사시 상호 군사 개입을 명시한 조약을 체결한 가운데 실시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한미일은 연합훈련을 통해 북러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3국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과 러시아도 이번 조약으로 사실상 군사동맹을 선언한 셈이어서 앞으로 연합훈련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 정도까지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군사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말씀드린 동맹 관계, 결국 거의는 전략 동맹의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해도 크게 무리는 없고. 이런 가운데 북한은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의 맞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라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여기에 새로운 대응도 언급한 만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포격이나 무인기 침투 등 다른 형태의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킬 수도 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한국 해군과의 연합훈련을 위해 부산을 방문한 미국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가 중동 지역에 배치됩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모 강습단이 인도태평양에서 연습을 마친 뒤 미국 중부사령부 담당 구역으로 이동해 영내 안정과 무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루스벨트호가 소속된 제9항공강습단은 이번 주 인도태평양 지역을 떠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항모강습단이 중동에서 맡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북러 조약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만약 지원하게 되면 어떤 무기를 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155mm 포탄이 가장 유력한데 무엇보다 러시아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 인도적 지원만을 강조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와 긴급의약품, 발전기, 전투식량, 방탄복, 헬멧 등을 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경고에도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하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기조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원이 확정될 경우 가장 먼저 거론되는 건 155mm 포탄입니다. 155mm는 서방권 국가의 표준 야포 구경으로 우크라이나가 당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가 요청했던 항공기 요격용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신궁 등도 거론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당국이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무기 지원에 법적 제약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측의 대응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살상 무기 지원 여부는 전적으로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미국이 러시아 비자 센터를 폐쇄하기로 한 결정을 시행할 경우 러시아 정부가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푸트니크 통신 보도 내용을 보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될 경우 러시아 측도 적절한 대응을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나톨리 안토프 주미 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워싱턴과 뉴욕에 있는 러시아 비자 센터의 사무소를 폐쇄한다고 러시아 외교관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범의료계 협의체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형식 의제 구분 없이 대화하자는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주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 과정과 정부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과잉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의사 한 명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을 어기더라도 재원 지급을 보류하거나 환수하는 게 쉽지 않아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여러 지점으로 운영되는 유명 관절 전문 병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표이사 한 명이 재단을 통해 여러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로 의료인의 1인 1개소 설립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에서 명시한 1인 1개소 원칙은 과잉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국민의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1년 가까이 이어진 경찰 수사는 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장이 운영하는 불법 병원과 달리 해당 병원장들은 의료인인 만큼 소유, 운용구조 규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건강보험 재원이 끊임없이 투입된다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선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 수사로 확인돼야 요양급여 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환수마저 쉽지 않아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1인 1개소법을 위반하더라도 의료인이 정당한 진료를 했다면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엇박자 속 1인 1개소 원칙이 분명 무실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이 수사를 개시하면서 바로 지급 보류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의 입법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출이 100조 원대를 돌파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 건강보험 재원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서훈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의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광명에서는 한 환자가 의사에게 휴진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는데도 휴진에 참여하자 해당 의사를 고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쪽 어깨에 검은 가방을 메고 목을 축이면서 병원 로비를 서성이는 한 남성. 잠시 뒤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병원을 빠져나옵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병원에서 가방에 숨겨놨던 흉기로 의사의 팔을 찔러 상처를 입힌 40대 남성 A씨입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A씨를 제압하고 경찰도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수거하면서 다행히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의 현행범 체포된 A씨는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살인미수 혐의 인정하시는 건가요? 의사 죽이려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경찰은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신병력이 있는지를 포함해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이 있었던 지난 18일에 경기 광명시의 한 의원이 문을 닫자 환자가 경찰에 고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환자 B씨는 의사 집단 휴진이 시작하기 며칠 전부터 평소 방문하던 병원 원장에게 휴진에 참여하지 말 것을 부탁했는데 병원이 휴진에 참여해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아내인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추행한 혐의로 아나운서 유영재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선우은숙 씨는 친언니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경북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3층짜리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4명이 연기를 들이마신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은 3층 베란다에서 시작됐는데 방 하나를 모두 태운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5분쯤 승객 125명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타이완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이륙한 지 1시간 가까이 지났을 때 내부 압력을 조절하는 여압계통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걸 파악한 뒤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걸 결정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주한 러시아 외교관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을 입건했습니다. 이 외교관은 지난 20일 저녁 8시 50분쯤 서울 서소문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충남 천안에선 젖소들이 축사를 탈출해 길을 막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장맛비가 오기 전에는 전국 곳곳에 불이 나기도 했는데요. 주말 사건 사고 오태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자정을 간 넘긴 시간, 축사를 탈출한 젖소들이 시골길을 어슬렁거립니다. 충남 천안시 풍세면에 있는 목장에서 탈출한 젖소는 10마리. 40분 동안 인근 도로를 활보하는 등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젖소들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붙잡혀 주인 손에 무사히 전달됐습니다. 공장 안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출동한 소방차는 담장 밖에서 불길을 잡으려고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경북 청도군 섬유 공장에서 한밤에 난 불로 기숙사에 있던 직원 9명은 모두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과 설비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당 소방서에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4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새벽에는 충남 태안군 이연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80대는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북 충주시 주덕읍에 있는 제재소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건물 일부와 지게차 한 대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어제 새벽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4호기에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가
저장수가 누설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열 교환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당국이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황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 4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에서 저장수가 누설됐다는 보고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들어온 것은 오전 8시쯤. 새벽 4시 반쯤 저장조의 수위가 내려간 것을 발견하고 누설 차단 조치를 취했는데 이미 저장수 2.3톤 정도가 방출된 뒤였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에 있는 저장수를 냉각시키는 열 교환기에서 누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나는 이제 파이프 안으로 흐르고요. 하나는 이제 파이프 바깥으로 이제 흐르면서 거기에서 열교환이 일어나거든요. 그 파이프 부분에서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방출된 저장수에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방사선의 유효 선량은 연간 0.000555 마이크로 시버트로 파악된다고 한국수력원자력은 밝혔습니다. 일반인의 선량 한도가 연간 1000 마이크로 시버트인 것을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월성 4호기는 지난 1994년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로 오는 2029년 설계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지만 지난 4월 수명 연장을 위한 계속 운전 심사를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고 당시는 계획 예방 정비로 인해 가동을 잠시 멈춘 상태였습니다. 원안위는 전문가를 파견해 정확한 누설량과 누설 원인 등을 조사하는 한편 원전 인근 바닷물을 채취해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예정됐던 8월 재가동은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월성 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수 누설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변 해수를 신속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방사성 핵종인 세슘 137은 측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석은 객관성을 위해 부경대에 의뢰해 진행했으며 해수에서 1시간 동안 세슘 137이 검출되는지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원안위는 월성 원전 내부 배수구와 원전 밖 인근 읍천항, 죽전항, 봉길 해수욕장 등 4곳의 해수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4곳 모두 세슘 137 농도가 측정할 수 있는 검출 하한치인 1리터당 2.88에서 3.02 베크렐 이하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을 살펴봤더니 1,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만 나홀로 가격 상승세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수도권에서 많이 거래된 아파트도 이런 대규모 단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대단지 아파트. 지난달 전용 면적 138제곱미터가 31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거래도 활발해졌습니다.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한 4건에서 5건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 연초부터 다른 해보다 한 2배 이상이 됐는데 가격 자체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거래가 됐고 최근 1년간 이렇게 가구 수가 많은 1,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만 뚜렷한 가격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 유형별로 봤을 때 1,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가격이 상승했는데 1,500가구 미만 단지는 모두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는 거래량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따져봤더니 올해 들어 많이 거래된 아파트 상위 10개 단지 중 9곳 역시 1,5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였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인기인 이유는 매물이 많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다 부동산 하락기에도 가격 방어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구축 아파트의 매수세 증가나 서울 도심 아파트의 공급 희소 가치에 따라서 이런 대단지들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호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대단지 아파트 선호 현상이 청약시장에서도 과다 분양가로 반영될 수 있는 만큼 단지 규모 이외에 입지와 주변 시세도 꼼꼼히 따져보라고 조언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런 수도권과는 달리 제주에서는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억 넘는 손해를 감수하고 내놓는 매물과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면서 부동산 시장 냉각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입주를 시작한 제주 시내 한 아파트입니다. 한창 입주가 이어져야 할 시기인데 매매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형 평수는 물론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제곱미터형까지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른바 마피는 1억 5천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어나는 잔금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급매에 나선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은 끝모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0.15% 떨어지며 올 들어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주택별로 보면 모든 유형에서 내림세가 지속됐습니다. 아파트는 전월과 같았고 연립과 단독주택은 소폭 확대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주택 전세 가격은 0.11% 내렸는데 주택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 또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도권과 일부 다른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 전환했지만 제주는 오히려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속된 고금리에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미분양 문제로 도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7, 8억 했던 물건들이 분양가에서 한 1-20% 정도 이제 가격이 다운이 돼서 매매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제주도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집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4월 도내 미분양 주택이 사상 처음으로 2,800호를 넘어섰고 1분기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분기와 비교해 4.5%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집값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대규모 전세 사기 문제가 잇따라 터져나온 지 1년 넘게 지났지만 수도권 곳곳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해도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피해자들은 애만 타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빌라에서 전세를 사는 박모 씨는 지난달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 2억 3천만 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임대인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었고 실제 집주인은 해외로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전세 사기로 신고했지만 아직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진행을 했고 거의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수사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를 받은 게 없었어요. 뒤늦게 집주인이 붙잡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이름을 빌려준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똑같이 피해를 본 세입자가 계속 쏟아지는 상황으로 전체 피해액은 8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경기 광주시에 있는 또 다른 빌라입니다. 여기서도 10명 넘는 세입자들이 모두 25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들도 애가 타는 건 마찬가지인데 경찰서를 찾았다가 황당한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10명 가까이 이미 고소장을 접수했는데도 피해자가 더 있어야 수사가 진척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겁니다. 좀 더 피해자들을 모아서 한 번에 수사할 예정이다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이제 저희는 빨리 이제 수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피해자들이 한데 모여 전세 사기 전담 수사팀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수사가 지체되는 사이 임대인 등 관계자들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숨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겁니다. 현재 건물별로 담당 수사관이 다르고 공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역이 다른 건물도 있어 원활한 조사를 위해 저희는 전담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집도 잃고 돈도 빼앗기게 된 처지에 있는 세입자들에겐 경찰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좋아지고 있지만 정작 국어 실력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어 실력이 기초 이하인 학생의 비율이 5년 연속 늘어서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염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고꾸라졌던 중고등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가운데 지난해 유일하게 반등한 과목은 바로 영어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를 대상으로 평가해봤더니 두 집단 모두 영어 실력만 1년 전보다 유의미하게 향상됐습니다. 수학에서 보통 이상의 실력인 학생은 1년 전과 비슷했습니다. 문제는 국어 실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살랑살랑 바람이 분다 이렇게 했을 때 도대체 살랑살랑이라는 것이 어떤 이미지고 어떤 의미인지 잘 감이 안 온다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억세게 비가 온다 이랬을 때 비가 어떻게 억세게 올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의미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최근 추이를 보면 국어 실력의 하락 속도는 수학보다 빠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영어는 10명 가운데 7명이 보통 실력인데 국어는 2명 중 1명에도 못 미칩니다. 아예 기초학력 이하 수준인 국포자 숫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중학생은 영어 학력 미달자보다 국어가 더 많습니다. 국어 실력 하락은 비단 해당 과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대 최대를 기록한 수포자 비율 역시 국어 실력 저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교사들의 판단입니다. 시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문해력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벌써 5년 연속 국어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만큼 교육과정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오운완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운동 마니아 사이에서는 잘 알려진 오늘 운동 완료의 줄임말인데요. 강원도 춘천에서 오늘 운동을 완료하며 체력왕을 뽑는 이색대회가 열렸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작 신호와 함께 힘을 쏟아붓는 사람들. 노를 젓는 동작을 기계로 구현한 로잉 머신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동료들의 응원이 더해지면 팔다리가 저려도 멈출 수 없습니다. 가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춘천 국제레저대회 붐업 행사로 열린 오운완 체력왕 콘테스트. 운동에 심취한 시민 40여 명이 3인 1조로 서로의 기량을 겨뤘습니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유연하게. 측정 종목은 윗몸 일으키기부터 서전트 점프, 20m 왕복 달리기, 로잉 머신, 악력 측정까지. 시작! 더 밟히고 더 세게! 젖먹던 힘까지 짜낸 참가자들. 얼굴은 울긋불긋, 땀범벅에 온몸에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분은 최고. 총 상금 450만 원이 걸렸고 대회 진행 모습은 유튜브 콘텐츠로도 제작됩니다. 혼자서 박스에서 운동하느라 이제 경쟁심이나 이런 게 좀 동기부여가 떨어졌었는데 여기 오게 돼가지고 좀 더 동기부여도 갖고 가고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첫 해를 맞은 대회. 주최 측은 참가 인원을 늘려 매년 체력왕 선발 대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차 실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봇이 커피를 사무실까지 배달하고 주차와 전기차 충전도 모두 해주는 건물이 서울 성수동에 등장했습니다. 이런 로봇 친화형 빌딩이 더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9층 사무실에서 모바일로 커피를 주문하자 지하 카페에서 로봇이 배송을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해 직접 사무실까지 온 뒤 주문자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 주문한 음료를 전달합니다. 현재 99.98%의 인식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사용한 기술은 최근에 인공지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현재 개발한 상황입니다. 배송 로봇은 이처럼 건물 출입문과 엘리베이터 등 건물 관제 시스템과 통신하며 스스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 건물 안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1시간에 최소 18건 이상의 주문을 소화하며 속도와 효율성 모두 높아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로봇 주차 시스템도 도입됐습니다. 로봇 2대가 차량을 직접 들어올려 옮기는데 사람이 직접 할 때는 사용할 수 없는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략 30% 정도 주차율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차 공간에 10대면 3대를 더 세울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봇이 한 건물 안에서 활약할 수 있는 건 설계부터 로봇 활용이 고려된 로봇 친화형 빌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봇 기술이 한데 모인 다른 로봇 친화형 빌딩에는 해외 과학부처 관계자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로봇 친화형 빌딩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제도를 개선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로봇 친화형 빌딩을 지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개편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공개공지나 친환경, 그다음에 지능형 건축물을 했을 경우 똑같이 이제 800에서 120% 범위 내까지 960%까지 용적률을 이제 완화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봇 기술의 집약체, 로봇 친화형 빌딩이 민간 상업시설로까지 확대된 가운데 글로벌 로봇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영상으로 영화를 만드는 기술이 확산하면서 최근엔 AI 영화제가 국내 최초로 열렸습니다.
인력과 비용에서 큰 효율을 가진 AI 영상의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자체도 산업 선점을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챗 GPT에 명령어를 입력하자 광고 시나리오가 순서대로 나옵니다. 첫 장면에 들어갈 이미지도 찾고 여기에 맞춰 영상과 효과음 등을 생성하는 AI 프로그램에 맞는 명령어도 추천받습니다. 영상과 목소리, 효과음을 전문으로 다루는 AI가 각각의 영역에서 결과물을 내놓고 이걸 모으면 금세 짧은 영상이 완성됩니다. 챗 GPT로 먼저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AI들이 행해야 할 명령 프롬프트를 정합니다. 그것도 GPT가 그 외에는 뭐 다른 영상들 만드는 것과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AI가 영상 예술 분야로 영역을 넓히면서 영화 시장까지 침투했습니다. 연기자나 촬영 인력, 제작비 등이 거의 필요하지 않아 영화 산업의 새로운 기회로 주목받는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5일 만에 만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제작비가 들지 않았고 전기세 정도 들었겠죠. 컴퓨터 운영하는 기간과 비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생성 콘텐츠의 윤리 문제나 데이터 편향 문제는 AI 영상 확대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저작권,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데이터 편향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 아마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더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어두운 면이 커지는 만큼 그걸 자정하고 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함께. 지자체도 AI 영화제를 열며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 확대에 힘을 쏟는 상황. 예술과 창작 영역으로 파고든 AI가 기존 영상, 영화 산업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코끼리는 사회성이 높고 영리한 동물인데요. 코끼리가 사람처럼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음된 그르릉 소리에 코끼리 도나텔라가 귀를 펄럭이며 응답합니다. 녹음 소리는 코끼리의 이름입니다. 과학자들은 케냐에 사는 아프리카 코끼리 100여 마리의 울음소리 36년치를 AI 머신러닝으로 분석해 17마리의 이름을 특정했습니다. Nobody will respond, nobody will react to the call except for a single elephant in the group. And that elephant will respond or come up to her or whatever. And so that sort of indicates that they have a means by which to communicate who they want to talk to. 기억력이 뛰어나고 무리끼리 강한 유대감을 보이는 코끼리. 인사법이 매우 발달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신을 보지 않는 코끼리는 툭툭 치거나 소리를 내고 보고 있을 때는 귀를 펼치거나 몸통을 흔듭니다. The fact that they greet in this excited way for me was mind-blowing too, because they were just separated for 10 minutes and humans don't do that after 10 minutes. So for them it's important to be together. 앞서 코끼리 무리가 도로를 건넌 뒤 기다려준 운전자에게 인사를 하는 듯한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2년 동물원에 사는 코끼리 코시기가 앉아, 도와 같은 한국어 7, 8개를 흉내내 국제학술지에 실리기도 했는데 유대가 중요한 시기에 코시기가 동료 없이 사육사와만 지냈기 때문에 형태적인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게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지중해 해저에서 기원전 13에서 1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난파선이 발견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물관리국은 성명을 통해 해안에서 90km 떨어진 지점 수심 1.8km 깊이 해저에서 항아리 수백 개가 선상에 남아있는 3,300년 된 난파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물러나고 있습니다. 충청과 경북, 전북 곳곳에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간인 진달래밭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세찬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제주도의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엔 다시 불볕더위입니다. 오늘 서울과 대구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서 선선했던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낮 동안 비가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오후 늦게부터 밤사이 또다시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22.7도, 대전이 22.3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춘천 31도, 대구도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부터는 다시 정체 전선이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휴일 아침에 보내드린 뉴스타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